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정책연구소의 염신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예술 생태계와 공공시장, 예술 시장과 유통, 소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왔는데요. 제가 뭐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몇 군데서 이제 특강 형태의 강의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온라인 형태의 강의에는 사실 익숙지가 않아서 좀, 좀 떨리기도 하고 저 역시도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술계가 굉장히 지금 다양한 혹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그리고 이 강의 온라인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 예술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술 활동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어떤 비대면적인 활동으로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대면 활동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예술계가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예술계는 늘 좀 힘든 상황을 힘든 어떤 객관적 조건 속에 놓여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술계가 왜 힘들 수밖에 없는지 예술가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히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사회적 활동, 특히 경제적 활동 속에서의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태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생태계라는 것은 자연 환경 속에서 유기체와 그들의 어떤 상호 의존성이라고 표현하죠. 모든 것들이 이제 관련을 맺으면서 어떤 하나의 그 생태계가 이제 구성되어 가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술 생태계는 그 자체로서는 사회적 의미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특히 미학적인 문화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경제적 생태계라는 걸로 좀 바꿔서 보자면 굉장히 약한 고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많은 경험과 그 경험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어떤 효용이라는 것, 경제적인 어떤 그 수익이라는 것, 경제성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와 공급의 어떤 경제적 법칙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하는 가치 자체를 이제 그 가치가 갖고 있는 어떤 재화나 혹은 서비스가 갖는 가치 자체가 높고 낮음을 떠나가지고 경제적 가치는 좀 다른 관점에서 생성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예술계는 어떤 수요와 공급이라는 어떤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몇 가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원본성이라고 표현되죠. 그 일회적이고 원본적이고 굉장히 그 대량 생산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어떤 경제적인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그 다량 생산과 들어가는 그 소비에 비해서 들어가는 노동력에 비해서 많은 경제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데 예술이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그 대량 생산이 어렵고 복제가 사실상 이제 복제라는 게 어떤 뭐 문화 산업으로 가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 자체로서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그런 속에서 그 예술이 갖고 있는 본원적 가치와 경제적 그 수익적 가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사실 예술계에 종사하는 여러 그 예술가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으로 좀 다가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 생태계와 경제적 생태계라는 것의 어떤 불일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뭐 내적 시스템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일차적 환경 요소는 이제 생산과 창작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와 향유, 분해와 시장으로 이제 구성되는데 일차적 환경 요소가 뭐 관람객, 그 오디언스라든가 지역 사회라든가 정부 차원의 어떤 공공기구, 그리고 민간 차원의 비영리 기구, 법 제도, 교육, 뭐 연구자, 예술 관련 산업 같은 걸로 구성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이제 뭐 지역이라든가 전지구적 차원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환경과 자연 생태계와 이제 관련을 맺는데 여기서 특히 어떤 소비와 유통을 만드는 어, 부분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미국의 예술계를 이제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제 좀 보여준 그림인데 그걸 좀 가져와 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어떤 하나의 그 예술계 그리고 예술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생태계 속에서 이제 그 공존을 하고 있죠.
저 아주 밑바닥에 있는 뭐 플랭크톤 같은 그 아주 엽록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자원을 얻고 있는 이제 아주 작은 생물들 그리고 더 큰 생물들 그 위에 이제 상위 포식자로 이제 구성되는 이제 하나의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그 생태계 자체가 이제 그 아주 밑에 있는 이제 플랭크톤부터 아주 이 연못으로 치자면 이제 개구리 같은 게 이제 상위 생태 상위 포식자일 텐데 그 단선적으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먹이사슬 구조가 짜여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또 이 개구리 같은 것들이 죽어서 그 플랭크톤한테 이제 양분을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순환적인 생태계를 사실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경제적 예술계와 경제적 생태계가 맞는 부분에서는 그런 고리들이 좀 그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예술 생태계의 어떤 경제성을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좀 미국의 예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미국이 이제 예술 시장이 우리보다는 훨씬 일찍 이제 그 경제적인 경영학적 관점이 그 들어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의 예를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국가 시스템 중에 국가와 예술계 그리고 이제 공공이 관련을 맺는 시스템이 몇 가지로 이제 좀 구성이 그 몇 가지 그 다른 그 사회적 맥락들이 존재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공공보다도 그 예술 산업, 예술의 어떤 경영학, 민간 영역이 굉장히 발달한 사회죠. 그에 비해서 이제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 같은 어떤 유럽적 대륙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작동한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간 미국의 예를 들자면 어떤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 공인된 공공의 가치, 그리고 예술적 활력이 이제 어떤 3대 축으로서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것들이 예전에 이제 예술 경영을 그 연구했던 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좀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요. 사실 그 예술계가 그 예술 활동 자체로서 그 완벽하게 경제적 수익성을 올리는 거는 그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사실 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여러 학자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술의 어떤 공공에서의 예술 지원보다도 어떤 민간 영역에서의 그 거버넌스 그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그 패트런 구조가 발달되어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예술계가 그 자체로서 이제 생존하는 경우는 거의 보기 드물고 공공 영역이라고 정해진 게 한국 같은 어떤 정부라든가 그 준정부 기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공공 영역에서의 어떤 재정적 그 공인된 공공 가치에 따른 어떤 지원 체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정당한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던 측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 예술적 활력을 주고 지역 사회에 이제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으로 좀 지당한 것으로 좀 인정을 받아왔던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술 생태계는 굉장히 끊임없이 이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예술 생태계가 지금 같은 형태로 이제 짜여진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역사가 짧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계, 예술 생태계라는 것은 사실 이제 18세기 이후에 근대 사회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근대적 예술 생태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전의 예술계가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자립하는가를 좀 그 더듬어 보면은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영역에 속한다기보다는 뭐 종교라든가 그 귀족이라든가 왕실이라든가 혹은 민중예술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풀뿌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사회적 그 요소로부터의 어떤 지원 구조 속 지원이라기보다 하나의 기능으로서 이제 존재를 했었죠. 예컨대 뭐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는 뭐 훌륭한 미술가들 그 혹시 뭐 서구의 유럽에 있는 이제 미술관 같은데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그림들이 많냐면 어떤 그림들이 많을까요? 그 답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좀 굉장히 힘든데 그 서구의 그 유럽의 이제 미술관에 가면은 사실 그 가장 많은 그림이 종교화와 초상화입니다. 종교 뭐 그러니까 뭐 성모 마리아라든가 예술 아기 예수라든가 이런 그 종교에 관련된 그림들이 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왕에 대한 초상이라든가 뭐 그 지역을 이제 다스렸던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귀족 가문들의 이제 그 초상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들이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보여주냐면 과거의 예술이라는 게 사실 어떤 예술 하나로서 이제 존재했다기보다는 소위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의 장치들
그러니까 지배의 어떤 한 수단으로서 예술이라는 것들이 그 기능했던 측면들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을 보자면 근데 그런 예술만 존재했던 건 했던 것은 아니고요. 소위 그 민중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요즘 뭐 최근에 얘기하는 민중 예술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건데요. 그 뭐 과거 이제 프랑스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풍속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풍속화의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귀족이라든가 왕실이라든가 혹은 뭐 부패한 종교인들을 이제 그 풍자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만이라든가 뭐 욕망이라든가 욕망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미학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런 예술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어떤 풀뿌리로부터의 지원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의 예술계가 굉장히 시장의 구조로 넘어와 있다면, 과거의 예술계는 그 시장, 지금과 같은 이제 시장 구조와는 좀 다른 구조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제의적인 역할을 해왔고 삶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이제 존재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8세기 이후에 이제 예술 17, 8세기를 거치면서 산업화, 자본주의와 시장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사실 예술계가 과거의 어떤 패트런 구조에서 시장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서 사실 이 예술계와 예술과 일상적 삶이 이제 분리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프랑스의 이제 그 문화 운동가이자 이제 영상 미학자였던 기드보르 같은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사실 예술의 종말이라고 굉장히 좀 좀 비관적인 어떤 그 선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예술이 그 사회에서 기능하는 게 그 달라져 왔다는 것을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미학적인 표현이라든가 미학적인 욕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죠. 사실 그것 자체는 그 늘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제 존재를 해왔는데, 그것을 담는 그릇들, 형식들 그리고 어떤 그것들이 갖는 이제 경제적 구조 자체는 굉장히 좀 변화해 왔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시 지금 21세기를 향해 가면서 예술 활동이 18, 19세기, 20세기까지 이어졌던 어떤 모던 아트 시대의 예술 활동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0세기까지의 예술이 생산된 결과물이라든가 즉 작품으로서 어떤 관객하고 소통하는 구조였다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사물이나 관계, 과정 등에 개입해서 대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물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그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 증명의 방식이 작품에서 자기 가치를 드러내는 것에서 개입을 통해서 이제 가치 확인하는 것들이 어떤 사회적 예술 형태로 이제 드러나고 있기도 하고, 하여튼 그 단일한 작품으로서 존재했던 20세기 예술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문화적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현상이 있긴 하지만 20세기적 예술이 지금 다 전면적으로 사라졌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아직도 사실은 모던 아트적인 그 근대 예술적인 개념의 예술 활동이 아직까지도 지금 뭐 우리 예술에서 훨씬 주된 활동으로서 남아 있는데, 다만 이제 예술 활동이 21세기 특히 이제 어떤 쌍방향적인 소통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좀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예술의 변화는 소비나 유통 방식의 변화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세기의 예술이 창작을 통해서 전시장이나 공연장, 뭐 문학으로 치면은 이제 문학책이겠죠. 이런 어떤 굉장히 단일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 소통과 유통이 이루어졌다면, 21세기는 뭐 길거리라든가 가상 공간, 그 전시 공간 등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곳에서 유통이 이루어진 것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제 문학 같은 경우만 봐도 뭐 저도 이제 학부 시절에 이제 문학을 전공을 했었지만, 과거에 이제 문인이 된다는 것은 뭐 시나 이제 소설가가 되는 걸 이제 문학 예술가가 되는 걸로 이제 보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절에 그 예술가가 되는 가장 주요한 그 데뷔의 방식은 신춘문예라든가 그 신문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신춘문예를 통한 등단이나 혹은 문학지를 통한 등단이었습니다. 그 주요한 문학지를 통해서 작가로서 이제 평론가들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았을 때 이제 문학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문학지라든가 신춘문예에 대해서 문학하는 분들의 관심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사실 사람들이 과거와 같이 문학지를 보면서 그 문학을 접하는 그 문학 소비자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최인호 선생 같은 이제 작가가 1970년대에 별들의 고향이라는 작품을 썼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뭐 서울 시내 이제 종이값을 변화시켰다. 그만큼 이제 종이책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높았다면 지금 사실 종이책이 그렇게 팔리는 작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학 자체도 다른 이제 서사의 방식들, 뭐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뭐 웹소설이라든가 뭐 멀티미디어 방식의 어떤 방식도 있고 다양한 또 형태의 어떤 멀티미디어와 결합된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서 이제 문학이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 소비와 유통의 방식을 이제 변화시키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그 소위 그 유비쿼터스 환경이라고 하죠.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 예술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예술의 향유가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21세기의 예술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술의 변화와 예술의 소비 유통의 변화는 사실 예술가, 작가의 역할 자체도 굉장히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과거 20세기 예술가가 작가의 의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무소불위 그리고 전지전능한 어떤 예술가였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21세기 예술가는 그 예술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를 연결하고 조정하고 개입시키고 또 개입을 유도하는 그 코디네이터이자 매개자의 역할로서 이제 예술가의 지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제 20세기 예술가들이 모든 걸 전지전능하게 했다는 것은 좀 약간 극단화시킨 표현이긴 합니다. 그 뭐 예술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100% 원하는 대로 뭐 작품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늘 어떤 그 산업 그 소위 말해서 뭐 출판이라든가 에디터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개입들이 있긴 했는데 다만 하나의 예술을 완성시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예술가의 결정권은 굉장히 절대적이었던 거에 비해서 21세기 예술가들은 그와는 좀 다른 그 위치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그 비교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그냥 보시면 되겠지만 예술가가 예술을 그 향유하는 방식 자체가 그 변화의 그 예술을 통한 미학적 변화의 계기를 이제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소위 그 수용미학이라는 이제 예술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 감상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그 제2, 제3의 창작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예술의 이제 그 예술가의 그 작업 방식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술을 소비하는 그 향유자, 소비자의 유형도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세기의 예술의 소비 형태가 작가의 창작을 단순하게 좀 받아들이고 일차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는 방식의 이제 단순 관객형이었다면은 21세기 이후의 예술 소비의 형태는 이제 예술적 과정에 깊이 개입한 것을 통해서 예술 창작에 주체적으로 이제 관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비근한 예로 그 혹시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경복궁에 가면은 그 국립현대미술관 그 서울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해마다 올해는 모르겠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좀 이렇게 멈춰 있어서 모르겠는데 거의 해마다 그 가을 시즌 정도에 가면은 그 올해 작가상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해에 그 한국 현대미술에서 좀 그 주목받을 만한 작업을 했던 작가들의 작품들을 이제 모아서 전시를 합니다. 하고 이제 연말에 그 한 작가들 한 팀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상을 주곤 하는데 저 역시도 뭐 미술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 4, 5년 동안 그 서울관에서 진행되는 이제 전시를 보면서 늘 좀 이게 내가 생각했던 미술하고는 굉장히 다른 미술이 이제 미술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형태의 어떤 조소라든가 뭐 그림이라 회화라든가 이런 형태의 미술은 사실 거의 없어요. 가면은 그 소위 뭐 개념 미술이라고 해서 다양한 컨셉들을 제시를 하고 그것들이 이제 꼭 어떤 뭐 그려지고 조각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오브제들 그 이미지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이제 연출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그 관객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그 작품 속에서 그 참여를 통해서 그 예술을 그 자기 안에 자기의 방식으로 이제 다시 그 미학적으로 생산하는 예술 작품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그
예술계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한국 그 주류 예술계들이 이렇게 굉장히 좀 변화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실 이런 소비자의 유형의 변화 같은 경우는 소위 그 미학적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미학적인 해득력이 있는 사실 소비자들이 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한국 사회의 그 예술의 소비 형태가 그 정도의 이제 미학적 리터러시를 가진 이제 독자층들이 예술 향유자들이 많이 그 발굴이 되어 있지 못하기 개발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그 현대 예술과 그 대중들이 좀 불일치하는 그 좀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의 이런 뭐 예술가 그리고 예술의 창작 형태, 유통 형태, 소비 형태의 변화들은 예술의 가치를 또 변화시키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과거 20세기의 예술이 감동, 소위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세계와의 일치감을 회복하고 한마디로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게 이제 예술의 이제 가치였다면 21세기 예술은 그 미학적인 개입을 통해서 관여한 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새롭게 인정하는 자기만의 가치들을 만드는 그게 전통적인 그 평면적인 감동을 넘어서는 이제 다양한 방식의 이제 미학적 그 가치들을 만드는 것들을 좀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행위의 역할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예술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술의 변화 자체, 그 예술이 활동하고 작업하는 방식 자체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의 변화는 사실 이제 전통적인 예술 교육을 받아왔던 작가 분들 중에는 이런 거에 굉장히 이런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그 창작 활동들 통해서 그 경제적 소득을 올리거나 뭐 결국은 이제 예술 활동이라는 것도 일정 정도의 이제 경제적 소득과 재생산에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과거 예술의 소통보다도 더 어려워진 측면들이 있거든요. 단적으로 예전의 예술 전통적인 방식의 이제 예술 소통 같은 경우는 뭐 미술로 예를 들자면 작품을 파는 거였죠. 작품을 팔고 뭐 작품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품을 파는 걸 통해서 그 예술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적 가치를 올렸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공벽화라든가 뭐 일상 속에서 존재하는 예술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올릴 것인가가 사실 좀 막연해지는 측면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극예술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그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작품 만들어서 올리는 걸 통해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티켓팅을 통해서 이제 그 경제적 가치를 만들었다면 그런 형태의 그 극예술 말고 뭐 공동체 연극이라든가 요즘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연극을 활용한 이제 사회적 예술로서의 연극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이제 그 경제적 가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좀 막막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이랑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예술계의 변화는 공공예술이라든가 커뮤니티 아트라든가 예술 치유, 예술 교육 등과 같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예술 활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거에 비해서 사실 이 활동들에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또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런 예술계의 변화는 예술의 지원 방식의 변화로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작품 중심의 이제 지원에서 과정 중심의 이제 지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직접 지원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에서 간접 지원, 인프라 지원으로 이제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예술에 대한 지원이 재정 지원 방식이 이제 지배적이었고 개인 예술가라든가 예술 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이었다면은 이제 지금 변화하고 있는 방향은 창작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창작에 필요한 연습과 발표를 위한 공간 및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고 레지던스라든가 창작 공간이라든가 네트워킹이라든가 정보 제공 등과 같은 형태의 이제 지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사실 예술계에 계신 분 중에 꽤 많은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아직 창작을 하는 예술가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작품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아직 많이 계시고, 근데 공공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런 전통적인 지원 방식보다도 이런 간접적이고 그 네트워크 방식의 지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공 지원, 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의 논리 구조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지만 예술가를 통한 그 예술을 향유하는 그 사회, 그러니까 시민 대중에 대한 지원, 미학적 활동에 대한 지원인 측면이 있는데, 예술가 개인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나 한 개별 작품에 대한 지원은 그것이 갖고 있는 미학적 파급력을 사실 어떤 그 공공적으로 그 공공적인 측면에서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술 지원 기구 같은 경우가 그 소위 그 재정 기구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재경부 같은 이제 소위 그 공공에서 돈 그 재원을 이제 쥐고 있는 쪽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예술 지원이 어떤 사회적 효과를 만드느냐, 어떤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만드느냐라는 이제 지적과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에 대한 제시를 요구받는데, 사실 개별 작가라든가 개별 작가를 통한 이제 개별 예술 작품에 대한 지원은 그런 것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 그렇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 인프라라든가 좀 더 그 많은 그 시민들한테 그 접촉면을 만들 수 있는 이제 방식의 이제 예술 지원에 대한 간접적인 이제 지원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이제 특히나 이렇게 최근에 그 도시 재생이라든가 그 어떤 그 지역 재생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창작 공간이라든가 연습 공간 같은 그 공간을 이제 재생하면서 이제 예술 지원을 통해서 예술 지원과 함께 지역의 어떤 그 문화적 환경을 이제 같이 변화시키려는 것 같은 이제 같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지원 방식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프로젝트 지원에서 예술인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선 부분하고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앞에 얘기됐던 맥락들이 그 예술의 결과물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유통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원이라면, 그 프로젝트 지원에서 예술인 지원으로의 변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편으로는 또 예술인 복지라는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 과거와 같이 어떤 지원 사업의 대상의 결과물이 뚜렷한 프로젝트라든가 하나의 예술 작품 또는 프로젝트가 완결돼야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창작자 지원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예술가의 창작을 위해서는 어떤 창작의 과정이 필요하고 예술인 복지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테마가 되면서 예술가의 어떤 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사안들, 뭐 창작 준비금이라든가 예술인 증명이라든가 생활 공간 지원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역시도 그 어떤 결과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파견 예술인 사업과 같은 형태의 예술가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어떤 지역사회나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함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어떤 계획만 가지고도 그걸 지원하고, 그 활동의 어떤 사회적 가치의 평가에 따라서 이제 그 지원의 이제 정당성을 인정받는 이제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 그림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창작 지원에서 향유 지원으로서 이제 변화 같은 경우는 앞에 드렸던 설명하고 거의 같은 얘기인데, 그 과거에 이제 예술가와 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면은 그 최근에는 사실 향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죠. 그 이유는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뭐 안타까운 얘기를 좀 나중에 드리면은, 먼저 이제 필요한 부분을 보자면은 21세기 이후에 이제 뭐 20세기 후반부터죠. 시민들의 문화 향유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고,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에 그 일제 강점기를 거쳤고 1950년대 이제 전쟁을 겪고 나서 60년대 70년대까지는 사실 예술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 역시도 체감하기 힘들지만 60년대까지의 한국 사회란 거는 사실 전쟁에 이제 참화해서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 사회였고, 70년대 이후에 이제 어떤 뭐 소위 한강의 기적이란 걸 통해서 경제적인 그 부가 좀 쌓이고 나서 예술에 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 죄송합니다. 시민들의 문화 활동이라든가 문화 향유에 대한 관심 자체가 좀 생기기 시작한 것은 길게 봐도 1980년대 이후고 사실은 이제 좀 더 이제 정책적으로 보자면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보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문화 향유란 표현 자체가 사실 거의 존재를 하지 않았죠. 이제 90년대 중반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문화 복지란 개념이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문화 향유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양한 문화 향유가 이루어지는 공간들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21세기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시민들의 문화 향유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90년대 중반에서 21세기 초반까지의 문화 향유가 좀 주어지는 방식의 문화 향유에 가까웠다면은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문화 향유의 전통적인 문화 향유 정책에 있어서도 좀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90년대 중반부터 뭐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지만 최근까지의 문화 향유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소위 문화의 민주화 정책이라고 하죠. 어떤 뭐 완성된 문화와 예술을 그 시민들한테 갖다 주는 방식의 이제 향유 정책이 주된 부분을 이뤘다면요. 죄송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형태의 일률적인 문화 예술을 시민들한테 주는 방식의 이제 문화 향유가 그 시민들의 문화적인 어떤 성장이라든가 문화적 해득력의 리터러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반성들이 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 민주주의가 아니 문화의 민주화가 아니라 문화 민주주의적 관점을 보자면은 고급 예술 혹은 뭐 저급 예술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 좀 존재하기가 어렵고 다양한 그 시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제 문화적 취향들이 모두 좀 존중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굉장히 트로트가 붐이잖아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흔히 이제 트로트의 이제 재발견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그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트로트 음악을 사실 공공 영역 혹은 방송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잘 다루질 않았어요. 그 소위 말해서 뭐 그 일종의 퇴폐풍조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왜 그랬을까? 왜 단지 노래일 뿐인데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한 맥락이 존재하긴 하지만 예컨대 뭐 그 60년대 70년대 인기 있었던 이미자 선생님 같은 분의 노래 같은 경우가 금지곡이 된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동백아가씨 같은 노래가 이제 금지곡이 됐던 이유가 창법이 저속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창법이 저속하다는 게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 트로트는 좀 다른데 전통적인 트로트가 굉장히 구슬프잖아요. 그 구슬픈 트로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그 사회의 어떤 건강하고 그 70년대 한국 70년대까지 특히 80년대 70년대까지 한국 사회는 굉장히 그 열심히 일하고 근면성실한 것을 지향하는 이제 사회였는데 그 시절의 트로트란 장르는 그런 어떤 국가가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어떤 그 문화적 상관은 좀 그 배치되는 장르라고 본 겁니다. 배치되는 장르라고 봤기 때문에 그 트로트는 TV나 라디오 같은 데서 잘 틀지 않는 음악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한국의 전통적인 어른들은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 방송국 밖에만 나가면 트로트가 굉장히 많은데 방송국에선 트로트가 잘 안 나오는 굉장히 그런 기이한 시대가 존재했었는데 그때 존재했던 그러니까 그 트로트에 대한 설명을 길게 드렸던 이유인데 그때 존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화가 저급 문화와 고급 문화가 있다는 기본적인 인지가 깔려 있었던 게 또 한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트로트라는 건 저급 문화라고 봤던 거죠. 저급 문화는 공공이라든가 어떤 그런 데서 이제 배척해야 될 어떤 문화라고 봤던 측면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문화 민주주의적 관점을 보자면 사실 어떤 저급 문화와 고급 문화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뭔가 이제 교양 있는 중산층의 교양 있는 문화로서의 그 문화예술만이 그 존중받아야 될 문화예술이 아닌데 사실 그간에 이제 한국에서의 이제 문화예술 지원 활동, 문화향유 정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좀 고급 문화 지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급스러운 문화에 대한 지향이었고 시민들이나 대중들이 스스로 형성하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지향이라든가 취향을 그다지 이제 고려하지 않는 방식의 이제
문화 향유 정책들이 존재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변하고 있죠. 뭐 말하자면 과거에 그 저급스럽다고 생각했던 것들과 고급스럽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어떤 격차가 사라지고 있고, 격차가 사라진다기보다 사실 그런 어떤 그 편견 같은 게 사라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향유 정책의 이제 변화에 있어서도 스스로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서 문화 향유를 만드는 형태의 이제 지원으로 이제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좀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좀 약간의 아쉬운 얘기를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향유 지원 정책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한국 사회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1970년대 이후에 이제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이 만들어지면서 오랫동안 지원의 주요된 젖줄 역할을 했던 게 문예진흥기금이라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죠. 그 지금 현재 한국예술위원회에서 이제 그 집행하고 있는 기금인데, 그 문예진흥기금이 1973년 전후한 시점에 만들어져서 사실 뭐 거의 50년 가까이 이제 한국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주된 이제 예술 지원 기금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이 문예진흥기금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뭐 극장이라든가 뭐 스포츠 관람하는 데서 이제 그 기금을 거뒀었는데, 그게 당시 이제 기금에 대한 어떤 그 기금의 수혜자와 그 향유자에 대한, 아니 그 기금의 어떤 출처와 향유자의 이제 불일치에 대한 그 지적 때문에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적립이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게 2003년 전후한 시점인데요. 지금 거의 한 17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폐지되기 시작하면서 문예진흥기금으로 큰 부분이 이제 복권기금에서 만들어지는 수익들이 이제 문예진흥기금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복권기금은 기본적으로 소외계층한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문예진흥기금으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창작지원기금으로는 쓸 수 없는 이제 한계가 존재하죠. 근데 지금 문예진흥기금 안에서 복권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불가피하게 문화향유에 대한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별 지원이라는 거에 대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예술 시장의 침체로 예술계에 진입하는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예술 시장의 침체라는 게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데, 이건 사실 예술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이제 사회 진입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예술계 안에서도 이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뭐 예컨대 지금 저 같은 경우가 40대 후반인데, 뭐 제가 이제 사회에 진출했던 게 한 20년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저희 시절만 해도 20대 후반이면 굉장히, 뭐 라떼 얘기하는 건 좀 재수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20대 후반이면 굉장히 어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사회인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대 후반, 30대 초반 같은 경우 그렇게 어른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이제 객관적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죠. 예술계 역시도 이게 굉장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20대 후반에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그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모 다큐멘터리 감독하고 함께 그 다큐멘터리 만드는 이제 단체를 같이 만들었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28이고 그 감독이 저보다 2살 위니까 3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8, 30살짜리가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찍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어린애들이 왜 어떻게 그랬을까 싶었는데, 그때는 어리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 커가지고 어른이 우리 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활동들이 가능했던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그때도 물론 어려웠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어떤 신입 예술가들이 그 들어오기 굉장히, 이 시장 자체도 굉장히 촘촘해져 있고 그 시장 안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 더 많은 이들은 이제 공공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공공 지원 자체의 어떤 그 트랙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측면이 있죠. 사실은 이제 제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공공 지원은 엄청나게 늘어나 있긴 합니다. 그 제가 20년 전에 뭐 다큐멘터리 만들고 그랬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공공 지원이란 거에 대해서 별로 기대도 안
그 공공 지원 자체가 있는지도 뭐 별 관심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관심도 없었고 지원 자체가 지금보다도 훨씬 적긴 했는데 어떤 사회적 그 뭐 기금으로 안 나오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그 풍요로움, 재원 자체는 지금보다 좋았던 것 같고 시장 자체가 그 예술 시장 자체가 지금처럼 촘촘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4, 50대 예술가들이 이 공공 재원의 어떤 확대에 있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는 세대라고 저는 보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20, 30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혜를 받는 일종의 지원 대상이 된 예술가들이 워낙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그래서 새롭게 진입하는 신진 예술가라든가 그 청년 예술가에 대해서는 좀 별도의 지원 트랙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예술 경영이라는 표현 자체가 한국에서 뭐 한 20년,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예술 경영이라는 표현 자체를 잘 쓰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고 그 개념 자체도 굉장히 낯설었는데 한 30년 전부터 소위 예술 경영 1세대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예술 단체의 경영을 어떻게 전문화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공공에서는 예술 활동의 전문성이라든가 경영의 어떤 그 합리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인프라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뭐 단적인 예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05년 전후한 시점에 2005년 6년 정도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 시절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이 한국 사회에서는 예술 경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커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저 역시도 그 무렵에 아무것도 모르는 예술가 초보 예술가였다가 예술 경영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됐던 시기가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예술 경영 그 마케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한편으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흔히 예술 경영이라는 것 자체에서 경영의 방점을 너무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그 예술 경영이라는 게 그 예술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한 측면이긴 하지만 사실은 예술 활동을 합리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게 예술 경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예술 활동 자체가 다른 이제 그 재화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예술 경영을 통해서 뭐 예술 경영의 방법론을 쓴다고 해서 예술 단체나 예술가들이 뭐 사업을 하는 것만큼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아주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느 시점에서 예술 경영에서 너무 돈을 중심에 놓고 예술 경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씩. 근데 사실 이제 예술 경영에서 경영이라는 것은 경영이라는 게 돈을 잘 만드는 것도 경영이지만 사실은 이제 인사 관리라든가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든가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든가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면서 손실을 줄일 것인가가 사실 경영적인 방법의 그 요체인데 한국의 공공극장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뭐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예술 극장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국회에 잠깐 가 있을 때 그 모 이제 공공극장의 이제 담당자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극장이 재정 자립도가 80% 정도 된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5, 6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예술 경영을 나름 공부했던 입장에서 제가 공공극장이 재정 자립도가 80%가 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공공극장은 전 세계 어떤 공공극장도 제대로 공공극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그렇게 재정 자립도가 높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공공극장은 사실 돈 버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재정 자립도라는 건 사실 최소한의 어떤 그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제 그 안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80%한 건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 이제 흔히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흔히 이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예술 경영 의 과정을 봤을 때 공공극장이나 공공예술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30%에서 40% 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운영됐을 때 이제 공공성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그러면서 뭐 한 6, 70%를 그 공공에서 지원을 받고 혹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곳으로부터 후원을 받더라도
그 자체로서 돈을 버는 건 3, 40% 정도를 안에서 이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경영이 잘 되는 건데 한국에서 어느 시점부터 그 경영이 너무 돈 중심의 이제 예술 경영에 대해서 돈 중심으로 이제 사고하는 이제 그 풍조가 만들어지면서 80%, 70%, 80% 정도의 이제 재정 자립도를 만드는 게 공공장의 어떤 뭐 그 일종의 모범처럼 돼버리고 그런 것들이 근데 그 뭐 의회라든가 소위 뭐 지방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 가지고 뭐 지역에 있는 이제 극장 같은 데도 이제 그런 요구들이 가끔 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술 경영 자체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실험적인 형태의 예술에 대한 지원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실험적 지원이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확대돼야 될 지원이라고 보는데요. 예술 장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예술 장르가 한국에서 이제 전통적인 예술 장르라고 하면 이제 뭐 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얘기하는 10개인가요? 11개 이제 장르를 이제 예술 장르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술 장르라는 건 사실 예술의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해 왔고 뭐 크게 보자면 뭐 서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큰 대장르 같은 것들은 굉장히 전통적으로 존재해왔지만 소장르 형태들은 굉장히 그 역사적인 어떤 환경 그리고 플랫폼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그 다양한 변화들이 있어왔고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험적인 예술 혹은 다원 예술에 대한 지원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커져야 되는 게 사실 당위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워낙 전통적인 예술 장르가 굉장히 좀 뿌리 깊게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다원적이거나 융합적인 예술에 대한 지원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협소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그 비전통적인 예술 장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과제로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앞서서 그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그 이전의 예술 지원이 이제 결과물을 얘기했다면 이제 좀 과정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고 그 예술을 만드는 과정 자체 그리고 이제 시민들을 예술이 예술 향유자를 만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지원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원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피드백할 것인가가 늘 굉장히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을 하는 예를 들어서 뭐 그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뭐 다른 이제 공공 그 기구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지원한 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 과정에 대한 지원들을 어떻게 그 누가 봤을 때도 합리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게 이제 그 설명할 수 있게 짜느냐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예술 지원에서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COP라든가 인큐베이팅이라든가 쇼케이스라든가 이런 창작 과정에 대한 지원들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사회적 경제와 예술은 뭐 일치하는 뭐 영역은 아니고 그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경제 활동이고 그 사회적 흔히 이제 민간이 주체화되는 경제 활동 영역인데요. 시장 경제하고는 좀 다른 소위 그 공공성을 가진 이제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한 이제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종류로는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자활기업 같은 형태의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왜 예술 활동을 얘기하다가 사회적 경제 얘기를 갑자기 드리냐 하면은 예술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과거의 어떤 그 작품 중심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그 창작물 위주의 예술 활동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영역에 대한 그리고 이제 과정으로서 예술 활동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들이 지역사회나 그 지역사회라든가 지역의 이제 지방 정부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예술 활동이 이제 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고민돼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흔히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나의 솔루션 방법론으로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제
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한 가지 측면의 어떤 뭐 큰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측면과 우려가 되는 측면들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예술 활동, 특히 이제 지역 사회나 어떤 하나의 공동체와 결합된 형태로서의 예술 활동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방법론이고 굉장히 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많은 활동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을 만들기랑 결합한 예술 활동이라든가 뭐 지역에서의 어떤 예술 교육이라든가 뭐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예술가들이 뭐 그 벽화 만들기 같은 걸 한다라든가 아주 뭐 단순한 예를 든 겁니다. 혹은 뭐 지역에서 공동체 연극을 만드는 어떤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을 때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조직 형태로 만드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그 좋은 부분이긴 한데 다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좀 오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저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뭐 협동조합에 지금도 이제 조합원이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경영 업무를 하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이거 자체가 어떤 재화를 만드는 방법론은 아닙니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이제 하나의 그냥 그 하나의 툴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어떤 뭐 정답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종류의 예술 활동에 또 맞는 방법론도 아닌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 지나면서인가부터 약간 공공에서 뭔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뭔가 조직이 필요할 때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결한다 이런 식의 이제 답을 이렇게 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걸 그런 회의 같은데 갈 때마다 굉장히 아니 사회적 경제 조직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데 너무 그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보는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을 하나의 지원을 받는 툴로서 생각하는 것은 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원을 받는 툴로서 이제 고민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지만 사실 그게 존속하는 경우가 생각만큼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존재하는 통계가 이상하게 한국 사회에서 그 사회적 기업이 새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통계는 있는데 없어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실제로 그 활동이 그 지지부진해지거나 유명무실해진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뭐 뒤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예술 창업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예술 활동들이 그 사회적 경제 조직하고 만났을 때 좀 적절한가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문화예술 활동이 지역사회 지역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예술 활동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가는 게 굉장히 그 권장할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어떤 요소가 굉장히 적다면 그러니까 사회적 영역과 접촉면이 많지 않은 예술 활동이라면 굳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가는 게 크게 예술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예술을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하는 예술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한 뭐 100만 가지 예술이 존재하잖아요. 그 예술가의 욕구도 100만 가지 욕구가 존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팀을 만들었어도 뭐 팀을 구성하고 있는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명이 다 서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욕구가 있을 것이고 근데 하나의 팀이라면 최소한 그 최소 공배수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지향의 접점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활동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술 활동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해서는 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뭐 제가 있었던 사회적 기업 얘기를 잠깐 뭐 있었다는 얘기만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제가 있던 곳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전환하기 전에 그 전환 과정에서 뭐 제가 있던 곳이 이제 자바르테란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었는데 거기 한 30명 정도의 예술가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거든요. 3, 4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뭐 만화를 그리신 분들도 있었고 디자인 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또 음악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밴드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 당시 제가 있던 곳 같은 경우는 주된 것이 이제 예술 교육이었어요. 예술 창작도 하지만 예술 교육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강사를 보내는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강사 보내는 것들을 저희의 주된 활동으로 삼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번 그 사회적 기업을 하다가 협동조합 전환을 앞두고 그 일종의 그 조직 진단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거의 예술가로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경영 업무를 했기 때문에 조직 진단 업무도 제가 그때 좀 그 주된 업무였는데 그때 좀 슬펐던 게 예술가들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저희 직원 예술가들이죠. 저희 활동가 예술가들이 전부 다 이거 자바라 때 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활동해도 어떻게 보면 지금만큼은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모여 있으면 좀 재밌는 일을 더 재밌고 우리가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해야지 우리의 활동이 그래도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는 건 너무 그 얽매여 있는 것 같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왜 재미가 없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당시 이제 나눴던 구성원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러니까 예술가들이란 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근데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예술가들은 조금 더 창작을 하고 싶어하는 예술가들도 있고 조금 더 교육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뭐 그 예술 활동을 통해서 이제 지역 사회 운동에 지역의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서로 다른 욕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서로 다른 욕구를 조금씩 억누르고 한 몇 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좀 슬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그 당시 조직원들은 굉장히 친했거든요. 굉장히 친하고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하고 굉장히 억누르고 사실 그 지내다가 그런 조직 진단을 거치면서 좀 억눌렸던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조직이라기보다 하나의 공동체를 그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꼭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지만 꼭 하고 싶지 않은 일들 할 때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조금 더 하고 싶은 활동들을 그 경제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토의를 하면서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이제 전환을 하고 직원들을 이제 조합원이라는 형태로 이제 변화시켰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술 조직과 유통 과정에 있어서도 먼저 고려돼야 될 것은 예술 활동 자체에 대해서 어떤 활동과 어떤 콘텐츠에 대한 지향들을 갖는지에 대해서 자기 확인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점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점이라는 것은 지역적 거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계층적 거점이 될 수도 있고 예술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어디서 누군가랑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파트너가 있는가. 저희 자바르테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이제 제가 조합원이지만 지금은 뭐 제가 약간은 그 열심히 안 하는 조합원이 되어 있는데 그 계속적으로 이제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술 활동의 큰 자산이 되거든요. 그 뭐 비근한 예로 저희 자바르테에서 그 처음부터 한 팀으로 만났던 게 아닌데 연극하시는 분하고 그림책 만드는 작가분하고 음악하는 분하고 서로 다른 영역에서 왔지만 어느 순간 이제 그 서로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그 그림책을 그 음악 극으로 만드는 이제 작업들 같은 걸 진행했던 예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인간적인 어떤 파트너십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호적으로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그 거점들을 그 서로의 인적 거점을 만들었던 측면들이 존재했던 것 같고요. 가장 이게 예술가들이 어려워하는 거지만 행정이라든가 공공기관하고 어떠한 파트너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런 행정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파트너십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그냥 뭐 좀 전통적인 이제 그런 그 지원 기구들하고 이제 그냥 서로 좋게 좋게 지내는 어떤 그런 파트너십을 생각하시는 좀 옛날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그런 맥락이라기보다는 그 공공기관 예술 지원 기구들도 역시 뭔가 지역이라든가 어떤 사회에서 좀 그 건강한 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욕구들과 어떻게 좀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준비들이 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경영적인 부분인데, 기획의 적합성이라든가 절차의 적합성, 내용의 적합성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저도 과거에 좀 그랬는데, 예술가는 좀 무대뽀여도 된다는 식의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술가이기 전에 그냥 사람이잖아요. 사실 예술 활동도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성에 대해서 이나 적합성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는 사실 그 예술가 않으면서 그 예술 활동을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굉장히 좀, 그것도 예술에 대한 착각과 환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뭐 어떤 내용적으로 자기가 고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집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그 기획이 완성되고 그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합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뭐 지원의 취지라든가 뭐 지원의 금액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 역시도 이제 지원 심사 같은 걸 자주 가면서, 최근에 좀 가끔 가면서 이제 보는 거지만, 모든 예술 지원 기구에서 나오는 이제 소위 그 예술 지원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 지원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배경과 목적이 있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은 예술가 분들이 그 지원 목적하고 상관없는 이제 내용들을 이제 지원을 하시면서 나의 예술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심의평으로 자주 쓰는 게, 훌륭한 예술이긴 한데 이 사업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과정들을 촘촘하게 볼 수 있는 좀 시각은, 그 기획적 시각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뭐 이 페이지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건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제 구성되는 부분인 분류일 것 같은데, 그 뭐 이런 교육 사업이라든가 공연 사업, 기획 사업, 뭐 컨설팅, 굿즈 제작 같은 것들이 있고, 시장은 뭐 일반 시장, 공공 시장, 후원금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서비스로서는 뭐 사회 서비스, 직접적인 대상, 간접적인 대상들이 있고, 협동조합의 예를 놓고 보자면 이제 비조합원을 참여시키는 사업하고 조합원들끼리 하는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사업과 직접 하는 사업들이 있고, 뭐 수의 계약이라든가 입찰, 뭐 직접 매출, 지원 사업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예술 활동을 할 때 만나게 되는 이제 시장의 구조인 것 같고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시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는 예술 활동이 어떤 사업에 걸려 있는 사업인지, 뭐 그래서 어떤 형태의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좀 하시라고 한 이유가 사실 좀 관련이 있는데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업의 지향과 성격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유통망을 탈 것인가가 굉장히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원 트랙을 탈 것인가도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육 사업에 맞는 어떤 지원 트랙이 존재할 수가 있고, 뭐 굿즈 제작에 맞는 지원 트랙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일반 시장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 예술 프로젝트일 수가 있고, 또 공공시장으로 들어와서 어떤 공공과 함께 했을 때 더 효율적인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것들이 우리들끼리 모여서, 여기선 뭐 조합원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구성원들끼리 뭔가를 했을 때 그 효율적인 사업들이 존재할 수 있고, 반면에 더 많은 예술가들 혹은 더 다른 종류의 이제 예술가들을 참여시켰을 때, 혹은 다른 집단하고 협업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인 이제 사업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뭐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그 좀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이건 좀 경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 재미는 없는데, 흔히 이제 일반 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시장은 뭐 단체의 가치, 그러니까 소셜 미션에 부합하느냐, 구성원이 참여하느냐 있고, 뭐 가치로 보자면 제품과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와 대안적 가치,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경제적 용어여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차별성은 기존 제품, 기존 서비스하고 어떤 변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구매력은 구매 계층, 그러니까 이 향유하는 계층에 대해서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수익성이 어떻게 단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 모델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 대한 고려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공공시장 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을 보통 이제 공모를 통한 지원 사업이 많고, 개발 발굴 사업의 서비스 시범 등이 좀 시범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근데 단기 지원의 한계가 있고 수익성이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그 계약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과 입찰 형태가 존재하는데, 앞서서 얘기한 것 같이 어떤 사업 공고문이라든가 사업 제안서에 대한 해동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좀 재미없는 얘기지만 나라 장터라든가 뭐 이런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이런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리고 업력 관리라든가 인력 관리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근데 이런 부분까지 그 계약을 수의 계약이라든가 입찰 같은 방식으로 이제 예술 활동을 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걸 매개할 수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예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문화예술 기획 조직의 어떤 사회적 혹은 그 기업적인 운영을 할 경우에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이제 후원금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조금 취약한 부분입니다. 뭐 공익 활동이라든가 단체 후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한국의 후원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좀 어두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한국 사회가 아직 투명하지 못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직 후원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부분이. 그런데 조금 더 투명하고 좀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가 되면 아마 후원 문화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란 그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간 지정 기부금 단체라든가 뭐 아르코 기부금 제도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한국 사회가 좀 좋아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좀 후원금에 대해서 차후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제가 독일에서 진행되는 어떤 연극제에 갔을 때 가서 놀란 게, 그 연극제에 거의 30%에서 40%의 그 재원을 지방 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서구 사회나 특히 유럽 사회 같은 경우,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도 후원 정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지역 사회에서 그 정도 지역 기업들이 후원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기업들이 그 예술 기업이나 뭐 그런 독자들이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것보다는 좀 뭐 이렇게 국회 같은 데 자주 가는 거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시 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의 부분 같은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은, 제일 큰 부분은 연대와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예술 활동이라는 게 물론 내가 잘 살고 우리 단체가 잘 돌아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역 사회나 공공 사회, 공공 영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하나의 그 판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잘 나가고 우리 단체가 그 지역의 모든 문화예술 활동을 다 이렇게 독식을 하겠다는 관점이 굉장히 좀 위험한 관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동 영역이 커지는 게 사실 결과적으로는 개별적인 단체나 개인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런 점에서 그 문화예술계, 그리고 문화예술계가 아니더라도 뭐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지역사회 영역하고 이제 어떻게 네트워크와 그 연대를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기록과 아카이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기록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했던 작은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기록을 해놓는 할 것인가가 향후에 이제 다른 어떤 그 유통망을 만든다든가 어떻게 보면 예술 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좀 참고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교육개발 투자 같은 경우가 그 사실은 이제 워낙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이 그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든 그 당장 뭐 하기도 힘든데 뭔가 투자를 하고 인적 개발을 그 어떤 그 교육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제 뭐 이제 공공사업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공공 영역에서 하는 이제 예술 활동에 좀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 년 하고 나면 굉장히 소진되거든요. 굉장히 자기 내면의 것들이 소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자기 개발에 대한 노력 같은 것들 투자에 대해서 이제 노력이 기울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재미가 없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비판했던 어떤 뭐 좀 안 좋은 그 소위 선배들의 모습 같은 것들이 다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뭐 굉장한 교육과 개발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곱씹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 공공에서도 일정한 정도의 지원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상으로 제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강의는 거의 끝났는데요. 저 같은 경우 저 역시도 그 문화예술 그 창작자로 시작을 했고 그 기획자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정책 연구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문화예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개별 예술가들 그 작은 극장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예술의 전당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쉬운데 동네에 있는 작은 소극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예술계, 문화예술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을 잘 보면은 사실 이제 무슨 큰 어떤 예술기관이라든가 큰 시설이 중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한국 문화예술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작은 이제 활동과 작은 단체와 작은 예술가들의 이제 활동들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술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제도적으로 잘 풀리기 어려운 부분인 게 뭐 제도적인 차원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예술계의 어떤 예술계 정책 그 지원 정책이라든가 예술 정책의 기본 틀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예술 소위 그 국가 규모의 어떤 예술이라든가 그 큰 그 공공 규모의 그 흔히 이제 공공 중심의 이제 예술 그 공급형 예술 지원 정책들이 굉장히 좀 주된 정책으로서 자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어떤 작은 예술의 그 생존 자체에 대해서 좀 어려움들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여하간 뭐 당장은 어렵긴 하지만 여하간 자치분권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 대세가 되고 있고 뭐 지역 재생이라든가 물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 지역과 그리고 마을 안에서 이제 개개인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 굉장히 예술계가 어렵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여지는 사회적 변화라는 게 그 20세기를 떠받쳤던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량 생산 구조의 어떤 사회적 패러다임이 사실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한편으로는 저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고 또 한축으로는 이제 그 기후 위기라고 보는데요. 지금 예술가들이 해왔던 하지만 그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늘 어려웠던 개별적이고 소규모적이고 다양한 이제 생산과 문화적 가치의 생산 같은 것들이 이제는 이제 좀 사회적 주목을 좀 더 받아야 되는 이제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 개별적이고 소규모적인 그 어떻게 보면 전 약간 예술 활동이 농업하고 비슷하다는 생각들을 가끔 하는데요. 그 공장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 일하면 되잖아요. 회사는. 물론 안 그런 공장도 있지만. 근데 농업이라는 걸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업이라는 건
한 번 심으면 계속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뭔가 잘할 때까지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게 하나의 그 노동과 일상이 분리되기 힘든 게 굉장히 농업이고 근데 문화예술 활동도 사실 그런 측면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치만큼의 어떤 사회적 가치가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농업하고 또 예술 활동이 어떤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에서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저도 뭐 조그맣게 이제 농사를 짓고 농사라기보다는 텃밭 정도를 하고 있지만 그 농업이라는 게 노동이지만 굉장히 즐거운 측면이 있거든요. 뭔가 가치를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것들이 있고 근데 예술 활동도 사실은 우리가 어렵지만 그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만들고 있는 게 경제적 가치 외에 자기가 스스로 굉장히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즐거운 것이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의 가치를 타인한테 인정시키는 방법이 예술 소통의 저는 가장 이제 그 출발점이라고 보는데요. 예술가들이 그런 언어를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술가들이 좀 자기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갇혀져 있는 측면들이 있었다면은 자기의 가치를 좀 더 대중적인 언어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술의 소통과 유통을 근본적으로 좀 넓히면서 국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해득력, 문화적 역량들을 좀 키우는 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로 강의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이크 들어와 있나요? 지금 유튜브 댓글로 이제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질문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너무 좋다고 혹시 다시 보기 가능한가요? 라고 남겨주신 분도 있는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댓글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질문을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패러다임 속에서 그 예술가가 이제 사회적 참여 또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본인들의 저도 그거를 되게 압박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순전히 자기 욕심에 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언어로 내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계속 거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추가시켜야 되는 컨텍스트들이 생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완전히 그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돼요. 질문이 급하게 급조 질문 같은. 예, 쉽지 않은 질문인데 네. 저는 근데 이게 항상 고민하던 예, 부분인데 이제 교수님이 얘기해주신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정말 꼭 필요한 거고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지만 저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계속 부딪히는 거죠 내면에서. 저는 이제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방법론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 사회적 가치, 가치 인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예술가가 스스로 어떤 예술가와 어떤 미학적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사회적 언어로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언어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담론의 장을 만드는 게 이제 한 측면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사실 분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예술가가 사실 자기 작업도 굉장히 힘든데 그걸 그 사회적 언어로 바꾼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예술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언어적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술가라는 게 처음엔 다 비슷하게 이제 시작을 하지만 그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어떤 작업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은 오히려 거기에 더 천착하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그런 걸 사회적 가치를 입증하거나 그런 걸 기획하거나 그래서 그 시민들하고 매개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드는 거에 좀 더 그 재능이 있거나 적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사회적 예술가로서의 자기 지위를 만드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평론가하고는 좀 다른 그 예술가들도 잘 이해하면서 또 대중들이라든가 시민사회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거기서 그 매개적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어떤 예술가의 상을 만드는 것도 오히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종의 분업을 해서 이제 예술계가 이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다름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그 원래 창작자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창작을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기획자라든가 어떤 정책가로서 이제 역할을 바꿔 왔는데 예술가 어떤 예술을 그런 작업 자체도 하나의 예술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자기의 재능을 찾아가고 역할 분담을 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예술계의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한마디만 더 해도 되나요? 여기 질문이 올라오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분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작가로서 작업을 하면 내 작업만 하기 힘든데 이제 그런 사회적 언어로 바꾸는 작업, 아니면 내 거의 가치를 내 작품에 그냥 내가 스스로 찾아낸 가치들을 다시 사회적 가치로 바꿔서 발굴해 주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거를 분업을 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졸업을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작가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매개자가 되는 순간 약간 나는 도태됐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이런 게 없어질 수 있도록 환경이 좀 조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답변 해주신 거에 감사하며 다시 질문해 드릴게요. 노디님이 질문을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입지가 좁아지는 예술적 활동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뭐 아까 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당장으로 보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기는 지금 포스트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코로나 시대인 것 같은데, 코로나 시대 예술계가 어려운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뭐 흔히 이제 뭐 공공 정책에서 비대면 예술, 뭐 VR이라든가 AR 같은 그 기술적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예술계의 새로운 활로를 뚫어보자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 활동이란 것 자체가 대면과 접촉에 대한 것을 완전히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사람이 모여야지 사실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 만들어진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지금은 이제 그 책임감 때문에 그냥 만나지 않는 일종의 예술계라기보다 예술 그 환경이 돼버렸는데, 책임을 나누고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예술 환경을 만드는 게 좀 우선적으로 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금 대량 생산의 어떤 시대라든가 어떤 그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대규모의 유통과 그 뭐 말하자면 뭐 뉴욕 같은 데서 만들어진 예술이 그 다음 날 한국에서 바로 소비되는 형태의 이제 예술 활동, 그런 소위 말해서 그 모빌리티, 이동성이라는 게 현대 예술의 어떤 그 대세였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예술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생산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인정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작은 것들이 그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그런 장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그 자기 동네 뭐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사실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지구적 연결 자체가 굉장히 평등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불평등한 그 위계화된 사실은 그 이동의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 뭐 사실은 이제 뭐 그 대자본이라든가 어떤 국가가 갖고 있는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지점에서 보자면 어떤 평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들을 어떻게 그 예술가들이라기보다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쪽에서 만들 것인가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사실 이제 예술가란 직업 형태가 20세기에서 21세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인간의 어떤 창의성이라는 게 점점 주목받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창의성의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더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흔히 창의성이 강조가 되면은 굉장히 창작을 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졌을 때 그 반대의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이란 예술한 뭐 전통적인 예술은 아니지만 게임 업계를 보면은 한국의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게임 개발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게임 개발자들이 과거에 그 작은 그 게임 시장을 갖고 있었을 때는 자기가 만드는 게임에 대한 어떤 경제적 가치를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소위 말해서 그 퍼블리싱을 하는 그 거대 업체 중심으로 이제 수익 구조가 짜여지면서 게임을 만드는, 그러니까 창작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 수익 배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굉장히 불평등한 그 장이 만들어진 사례가 있거든요. 문화 산업 쪽에서는. 예술 시장에서도 그런 어떤 창의성에 대해서 어떤 배분 구조를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 것인가를 전제하면서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창의성에 대해서 좀 주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이건 예술가들이 고민하기보다는 사실 그 저를 포함한 정책가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질문 딱 하나만 더 할게요. SKH님께서 올린 질문입니다. 대중적 언어로 예술의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선생님께서는 뭐라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질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근데 뭐 그 사람마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저는 그냥 제 관점에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일종의 그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예전에 얘기했던 그 전율로서의 예술, 경이로서의 예술에 대해서 여전히 좀 그 비슷한 공감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뭐 전부는 아니고, 아마 그 예술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른 어떤 다름 자체가 예술의 본질적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같이 박수를 쳐드릴 순 없지만, 염신규 소장님께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대신 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5분 쉬는 시간 가지고 2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